시작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힐링건축 이정섭 소장입니다. 앞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희가 좀 수행했던 프로젝트도 약간 언급이 돼서, 부연 말씀 좀 드리면, 저희 힐링건축이 V키스트라는 베트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게 아마 국내 GCD가 해외에 첫 적용된 사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첫 사례 이후 사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그 녹색건축 인증 GCD가 해외에 많이 좀 수출이 돼서 국제적인 인증 기준으로 성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수행한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건축계획, 녹색 건축계획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부분입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에너지 절약적 파사드 정형으로 새로운 도시의 풍경을 만든다라는 컨셉 아래 진행하였습니다. 유니크한 인면을 갖는 아이콘 타워, 그리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쉐어 오피스, 그리고 에너지 절약적 파사드 모듈 시스템이 적용된 에코 빌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여의나루로의 그 고층 건물로서 인지성이 높은 교차로 부분에서 전면 커튼홀 볼륨감을 통해서 도시의 새로운 빛기둥으로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업무시설과 근린시설을 주용도로 해서 연면적 69,000제곱미터, 건폐율 51%, 용적률 963%로 좀 고층 건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하 4층, 지상 33층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대지는 여의도역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 상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교직원공제회관, 한국거래소 등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증권, 금융, 업무의 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랜드마크적인 요소와 상징적인 요소가 중요한 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국유재산 개발 중장기 추진 방안 수립에 따라서 국유재산의 건전재정 정착을 위해서 소극적인 유지 보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발 활용을 통해서 부가가치의 향상 및 수익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에 저희 힐링건축이 당선이 돼서 2017년 5월 설계가 완료됐고 2020년 12월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까지 저희 현상의 그 건축 설계 모티브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준공 전에, 그러니까 좌측 상단 그림을 보시면 준공 전에 고층 빌딩 사이에 좀 노후화된 여의도 우체국 건물이 존치 유지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철거 및 착공 시작해서 202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은 주변 고층 건물들과 대응해서 충분히 이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주 용도 간 독립성을 유지하고 저층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네, 외부 공간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던 배치 계획이 적용돼서 업무 공간과 우체국 공간, 근린생활시설이 충분히 각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를 계획을 했고 전면 공개공지를 통해서 카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독립성을 품은 1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 그 여의도 우체국 포스트타워는 그 업무시설로서 한강 조명과 여의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 평면 계획을 하였고
저희가 원활한 업무 공간이 이제 그 변형 가능하도록 3m 그 층고 계획이 적용되었습니다. 인면 계획입니다. 인면은 뭐 뒤에서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너지 절약적 그 차양 시스템 그리고 고기밀, 고단열 외피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 스킨으로서 계획되었습니다. 단면 계획입니다. 저희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 그리고 타워부는 업무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그 업무시설은 조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녹색 건축 계획입니다.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일반적인 공공 업무시설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녹색 건축 인증 성능을 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드와 에너지 지표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녹색 건축 인증 등등 해서 현재 수준보다도 조금 높은 인증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었고, 특히 녹색 건축 인증이 저희 2016년도에 크게 개정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이 설계를 착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내 개정된 버전으로는 최초 최우수 등급을 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는 프로젝트였고, 이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 초기부터 저희 힐링 건축 내 친환경 팀과 디자인 팀 간 기본 통합 설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 설계를 통해 가지고 목표 등급보다는 초과 달성을 하였고, 그래서 서울시 최초로 국내 인증 7개를 최고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드 코어앤쉘 플래티넘 등급, 녹색 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 EPI가 118점, BF 지능형, 뱀스 등등 최우수 등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녹색 건축 인증과 리드 간에는 앞선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유사한 항목도 많고 다른 항목도 많습니다. 근데 유사한 항목 간에도 뭐 약간의 기준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설계사가 이제 뭐 외주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업무에 혼란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힐링 건축에서는 내부 팀에서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기준을 한 테이블에 놓고 비교하면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자와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리드와 그 녹색 건축 인증 최고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에너지 절약 계획 부분도 저희 그 친환경, 그러니까 요 부분도 저희 현상 설계 단계부터 그 녹색 건축 인증 기준이 이제 대대적으로 개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그런 요소들이 조금 적용이 되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인면 계획과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창면 적비는 뭐 남서측 같은 경우는 28%, 30%가 안 되는 좀 일사부하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고, 더불어 외부 차양 그리고 연료 차단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외피 디자인을 했고요. 더불어 이제 조명 밀도, 신재생 에너지 등등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가 이제 주변 건축물, 그러니까 1등급 정도의 주변 건축물 대비는 한 5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건물 내피 부분은 현상 설계 단계부터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냉방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향별로 일사 부하를 계산을 해서 향별로 창면 적비나 뭐 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상 설계 때는 아무래도 좀 그 열적인 성능 그리고 빛적인 성능, 뭐 에너지적인 성능, 그러니까 에너지와 뭐 그 실내의 쾌적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면,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EPI,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리드 인증과 같이 검증된 성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사 내부에서 직접 체크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련 인증에서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패시브 디자인된 외피 디자인과 고효율 설비 시스템, 그리고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직광 체감 장치 등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 등급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하게 적용된 그 녹색 건축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지열, 연료전지, 빙충열, 수축열, 빗물 재활용, 에너지 모니터링, 옥외 보안 등 중수도 등등 이제 그 당시에는 최신의 이런 기술들이 아마 집적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포스트 오피스는 디자인적 상징성과 거주 쾌적성을 고려한 스마트한 도시 거점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녹색 건축 기술 도입으로 지속 가능한 여의도의 랜드마크 포스트 타워입니다. 동영상 준비. 동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이유는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 건축 인증 착공부터 준공까지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쌍용건설 박철용 차장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국내 녹색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인증제도, 녹색 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마지막으로 본 발표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한 착공부터 준공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두 발표가 설계사무소에서 프로젝트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가 제일 고민이었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토부, 저희 제도는 국토부가 있고 그 밑에 운영기관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있고 그 실무적으로 평가를 하는 인정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그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평가에 대한 서류 작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 컨설팅 업체들이 있고 그 컨설팅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가 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발주자가 있고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공사가 건설사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야 되지를 고민하다가 앞서 두 발표처럼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례를 드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주요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입니다. 앞서 케냐 프로젝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각 주요국들이 해당 나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생긴 게 영국의 브리암,
그다음 그걸 필두로 미국의 리드, 우리나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2013년도에 녹색 건축 인증 지시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으로 뭐 싱가포르의 그린마크 인증제도, 두바이 아랍 쪽의 지사스, 일본의 캐스비, 호주의 그린스타, 말레이시아의 GB 그린빌딩 인덱스, 인도네시아의 그린10까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고, 통합하자,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민간 단체이지만 왼쪽 상단에 있는 월드 그린 빌딩 카운슬이라고 WGBC가 조직되어 있고, 그 WGBC의 지도에서 표시된 파란색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PPT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공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 또는 제도의 그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가장 잘 회자되고 있는 미국의 리드 인증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등록 후에 예비 인증 없이 본인정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 제도이고요. 다만 코어앤쉘이라고 하는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는 임대 홍보를 위해서 특수하게 예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쌍용건설에서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 지역,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중에 싱가포르의 BCA 그린마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설계 단계에서 프리리퀴짓에 그 프리서티에 해당하는 레트 LOI 형식을 발급을 해 줍니다, 사전에. 그리고 준공할 당시에 검사와 측정을 통해서 본인정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특수하게 인도네시아의 그린10이라는 제도에서는 설계 단계 점수와 시공 단계 점수가 별도로 유일하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공 단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배점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서로 별도로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WGBC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여 개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에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정도로 추릴 수 있고요.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그린 빌딩을 하자,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자, 환경적인 부담을 줄이자, 친환경 건축 자재들 많이 쓰자, 조경이나 생태환경 쪽에 대한 생물 다양성까지도 같이 고려하자. 마지막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그린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된다 등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비전에 대한 부분, 또 우리나라에서도 세부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목표가 설정되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국내 녹색 건축 및 에너지 관련 법령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녹색 건축 인증 외에도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및 성능,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부터 포함해서 하단에 실내외 소음도 예측 및 측정, 실내 공기질 측정 및 보고,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만족 여부, 일조권 분석까지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이 많은 제도들을 설계, 시공 단계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제도들의 상관관계를 집합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건축 인증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된 기준, 왼쪽 하단에 실내 공기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주택 성능 등급 등 성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단에 실내외 소음도 또는 베리어 풀이나 결로 일조권 같이 녹색하고는 녹색이라고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국내 녹색 건축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비슷한 듯 다르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 이제 그러니까 설계자나 저희 같은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화 방안, 아시겠지만 최근에 개발은 이미 오래됐고 그 통합 설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BIM과 같은 통합 툴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인정제도 또는 이런 환경 쪽 측면에서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녹색건축 인정제도에 대한 세부 분석입니다. 본 내용은 너무 디테일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의 구성 중 토지이용 및 교통에 대한 부분은 8개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초록색 부분은 녹색 건축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획득할 수 있는 등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렌지색 부분은 녹색 건축 인증을 받고자 노력할 때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배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글자가 빨간색인 글자는 시공 단계에서 좀 더 고려해야 될 항목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및 환경 오염은 전체적으로 시공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항목들이고요. 재료 및 자원은 대부분 적용 예정 확인서로 가름이 되고 시공 단계에서 본인정을 받을 때 현장에서 적용된 사항들을 챙겨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시공사들이 챙겨야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순환 관리 또한 시공 단계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앞서 재료 및 자원하고는 다르게 설계 도면에 있는 내용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공 단계에서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랑은 별도로 매뉴얼 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 또한 물순환 관리와 같이 도면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시공에서 그대로 따라서 시공을 하면 되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맞추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내 환경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실내외 소음도 화장실 급배수 소음과 같이 개별 성능에 대한 부분을 담보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배점 시뮬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법적인 수치 근처로 확보를 하는 수준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야 향후 민원에 대한 대응성이 용이하다는 차원이 있고 사실 성능 자체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추가 용역비도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은 별도로 시공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성능 항목입니다. 본인정은 되질 않고 예비 인정 단계에서 도면으로만 평가되는 16개 항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7개 대분류처럼 본인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설계 부분입니다. 현 기술 수준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는 전략적으로 또는 그 사회적이나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드라이버를 걸어야 되겠다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시뮬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배점을 받고자 하는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기술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일반 7개 앞서 7개 항목들처럼 분류들처럼 사전에 배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항목들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초록색 부분, 현재 녹색 건축 인증을 고려하지 않고
배점 시뮬레이션을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생태환경과 같이 시공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배점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올라가면 당연히 현장에서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금액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계 단계 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호 설계자랑 발주처랑 시공사랑 컨설팅 업체까지 포함해서 면밀한 협업이 필요한 단계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에너지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기준은 크게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까지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 부문, 기계 설비 부문, 전기 설비 부문, 신재생 부문 4개 부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되 평가되는 항목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제도적인 통합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주창하고 있는 국가 로드맵을 고려해 볼 때 궁극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세분화시키는 방향으로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 인증 착공부터 준공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4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기획 단계에서는 제도 결정과 목표 등급을 설정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된 제도와 어떤 제도로 인정을 받을지랑 그 제도에 어떤 등급을 받을지가 설정이 되면, 설계 단계에서는 이전 두 발표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제도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예측 등을 통한 설계 도면 작성한 후에 예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도면과 인증서를 시공 단계 시공사들한테 넘기면 시공사에서는 시공 중 변경되는 도면들 플러스 현장 사진과 내역서들을 확인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 전문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추가 용역에 해당하는 책정까지를 한 후에 본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런 모든 녹색 건축으로 시공된 건축물을 유지관리를 녹색건축스럽게 해야 되는데, 현재 국내 인정 기준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 또는 녹색건축화 부분이 그린 리모델링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녹색건축 인증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설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제도들을 프로세스화 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 단계에서 건축 심의 전에 일조권 분석을 해서 규모 결정을 하게 되고, 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건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실내 소음도 예측과 바닥 충격음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서 사업 승인을 신청하게 되고,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녹색 건축 인증 또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에 대한 인증서 수령,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장수면 주택 인증에 대한 수령 등등 이런 인증서를 받게 되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들을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착공 신고인데, 그 전에 결로 방지 설계 기준의 검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제도들에 대한 사용검사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사용검사를 받고 난 이후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제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서류 하나하나를 챙기는데 시공 단계에서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 업체에
외부 컨설팅 업체한테 맡겨둘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설계 시공 단계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의 통폐합 또는 간략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녹색건축 인증 사례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김정환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주거 건축물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사례랑 그 다음에 비주 건축물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업무시설 건축물 사례로 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동주택이고요. 연면적은 한 약 37,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축 규모는 지상 22층, 그 다음에 지하 3층, 그 다음에 184세대의 재건축 아파트로 진행된 프로젝트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도 이게 이제 다음 보시면 2016 그 주거형 건축물 평가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7개 항목, 아까 앞선 그 발표자분께서 이제 이런 그 인증받는 체계나 아니 점수 체계, 그 다음 평가 항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개 분야에 그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 부분에서 가중치를 곱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에 뭐 몇 점을 받는지에 대해서 등급을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이후에 아래에 보시면 아이디 혁신적인 설계라는 평가 항목이 있고요. 저 부분이 19점 정도, 공동주택에서는 19점 정도 되는데 저 부분에 가산점을 추가를 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녹색건축 인증 사례 발표를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기 이 짧은 시간에 나와서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고 아니면 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마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도 여기 아마 듣고 계시는 분이시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기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이 점수표만 보셔도 아마 저거는 어떤 항목을 적용을 해서 어떤 점수를 받았구나라고 아마 파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녹색건축 인증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제 기준에 좀 주요한 부분과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녹색건축 제가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사례는 말 그대로 사례일 뿐이고 이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프로젝트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템, 생각, 그런 팁 같은 거를 좀 이 발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녹색건축 인증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시는 부분이 그럼 우리 프로젝트들은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들은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들은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제가 그런 등급에 대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설계사분들 전에 발표해 주셨던 설계사분들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공사분들의 입장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이제 평가하는 부분은 좀 제한되다 보니까 이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입지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를 접하실 때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7개 항목 중에 그러면 입지 선정과 관련된 항목은 뭐가 있는지 혹시
그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요 프로젝트 이제 점수 기준으로 다시 이제 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저기 토지 이용 및 교통, 생태 환경 부분에 최종 점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보시면 9.13점 이렇게 점수를 획득을 했고요. 저 부분은 여기 그 가중치 부분에서 보시면 토지 이용 및 교통 10점, 그 다음에 생태 환경 10점 이렇게 해서 20점 중에 9.13이라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평가 항목 기준으로 보시면 아마 좀 그 상대적으로 좀 점수 배점이 낮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토지 이용 교통 이런 부분에서 아예 점수를 신청하지 못한 부분, 또 어떤 항목은 그 부분 점수만 받을 수 있는 항목,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은 또 입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냥 거의 보너스처럼 점수를 받은 항목,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그러면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인데 저 혁신적인 설계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면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일단 제가 또 답을 드리면, 일단 현실성을 반영을 해서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100점을 받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저기 7개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설계 항목에서 추가 점수를 받아서 100점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뭐 공사비 측면 여러 가지 뭐 측면을 따졌을 때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초점처럼 일단 그 토지 이용 및 교통, 생태 환경 이렇게 그 사이트의 입지와 관련된 평가 항목은 실질적으로 점수를 받고 싶어도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공동주택은 74점 이상이 이제 세우수 등급인데,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다 제외하고 점수를 책정을 해봤는데, 이 프로젝트는 75점밖에 다 설계를 적용을 해도 75점만 밖에 받을 수 없는 항목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거의 뭐 한 0.4점, 0.5점 정도만 빼고 다 설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그 입지적으로 이제 받을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선 파악을 하셔서, 우리 프로젝트는 진짜 75점 중에 74점을 받아야 되는 프로젝트, 아니면 뭐 79점밖에 받을 수 없는데 뭐 80점을 받아야 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이제 임하시면 그나마 이제 좀 점수 그 등급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한 기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 교통 부분에서 이제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토지의 그 이제 생태학적 그런 부분을 보존하는 개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지 자체가 재개발 사업 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그러니까 기존 대지를 재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만점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근접성 부분은 이제 사이트에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뭐 이렇게 에너지 공해 저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감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요 기준에서는 보시다시피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이 이제 뭐 지금은 버스 정류장만 있는데 아마 뭐 주변에 뭐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만점을 못 받았던 거는 우리 사이트 자체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적으로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있고요. 요 다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이트 입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사이트 주변에 저희가 이제 그 생활하는데 편리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좀 뭐 걸어서 아니면 가깝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까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교통을 그 유발하는 거를 저감하는 그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항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이제 그냥 접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보너스 점수처럼 그냥 받았던 항목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이제 이 평가하는 그 방법은 그 에너지 성능 지표로 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아서 평가하는 항목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개념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 건축물을 만들고 이 건축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단계 사람들이 살거나 아니면 제실자가 들어오고 났을 때 운영을 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를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평균 연비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그 효율 등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어떤 사람은 운전 뭐 습관이나 이런 거 따라서 평균 뭐 연비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평균 연비 이하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런 그 건축물은 그 제한된 조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만족을 하면 좋은 그 성능을 확보한다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 등급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높은 등급을 받은 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료 및 자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환경선언 제품, 그 다음에 자원순환 자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인증받은 자재를 인증을 받을 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뭐 얼마큼 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항목이고요.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이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 받은 당시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에 한해서 이런 그 자재에 대한 인증서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인증서를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생활하는 뭐 입주자나 아니면 뭐 거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순환 관리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물 부족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수 지금은 뭐 저희 이제 물 수돗물이나 이런 거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제한 없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 우수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용수나 아니면 뭐 따라가지 그런 거 말고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수변 공간, 그러니까 뭐 수생비오톱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아니면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수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할 때 쓰는 그런 용수로 쓰면 상수의 그런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물 사용 모니터링은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서 물을 얼마큼 썼는지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썼으니까 아니면 뭐 전달보다 많이 썼으니까 아니면 뭐 전월보다 많이 썼으니까 아니 뭐 전주보다 많이 썼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바로 체감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물 사용을 좀 줄여서 사용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유지관리 요 항목은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인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시공사 아니면 뭐 그 건축주 이런 분들만 이 인증을 받고 뭐 이 인증으로 인해서 뭐 인허가를 행정 처리 절차를 하고 뭐 간혹 이제 뭐
재정적이나 뭐 그런 경제적 이런 걸로 이제 뭐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럴 때만 이제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극소수 분들만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뭐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는 우리 아파트가 인증을 받아서 뭐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좀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증받은 건축물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지하게끔 이제 유도하는 그런 취지의 이제 그 평가 항목입니다. 예. 그리고 생태 면적률은 말 그대로 이제 빗물 관련된 평가 항목으로 이제 그 물순환 관련돼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내 환경 부분 관련돼서는 요것도 이제 아까 그 자재 사용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인증받은 자재를 많이 썼을 때 점수를 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설계 부분은 뭐 요거는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을 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충전하는 공간, 그다음에 뭐 자동차 공동 이용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점수를 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 사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공공 건축물이었고요. 공공 건축물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그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술 제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우수 등급을 획득을 해서 제가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사례일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좀 발표를 할 때 이제 요 내용을 좀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수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넘어가면서 그 입지와 관련된 토지 이용 교통 및 생태 환경 부분에서는 점수 상향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에너지 및 환경 오염, 뭐 재료, 그다음에 물순환, 그다음에 실내 환경 이런 부분에서 점수 상향을 해서 이제 최우수 등급을 획득을 했고 추가적으로 또 그 부분에서 점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혁신적인 설계 부분에서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설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점수 등급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뭐 에너지 그다음에 실내 환경 이런 부분에서 우수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기술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해서 재인증을 해서 최우수를 받았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적인 설계 부분이 더 추가된 부분이 이제 건축물 정가전 평가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점수를 저희가 해서 이제 평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녹색 건축 전문가 설계 참여 부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마 사례가 좀 많이 없는데요. 요게 이제 혁신적인 설계, 아까 앞전에 발표하셨던 그러니까 발표자분들 말씀하셨던 현 시점에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그 설계 안에 반영이 됐을 때 그 부분을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항목이고요. 요게 좀 점수 부분은 오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 이제 우수 등급이나 최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들만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뭐 80점이 넘어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경우는 저희가 권장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의 점수를 제외하고 이미 이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80점이나 아니면 뭐 70점 이렇게 확보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반영했을 때 점수를 주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제 말씀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업무 그러니까 녹색 건축 인증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 입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뭐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 반영을 한다면 뭐 예로 뭐 지형, 구릉지나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뭐 크게 영향이 없으면 뭐 아파트 동배치를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서 뭐 1조나 이런 거를 또 확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자연지반 녹지 부분에서 법정 뭐 10%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뭐 자연지반 녹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조금이나마 총 받을 수 있는 배점 그런 배점 부분이 높아지면
그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녹색 건축 인증 설계 전문가분들도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설계 초기에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 배철학 부장입니다. 약 한 달 후인 11월 1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이 개정이 됩니다. 녹색 인증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녹색 건축 정책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개정에 따른 항목별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인증 기준의 변화, 그 다음에 개정된 인증 항목별 득점 현황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정책의 변화입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의외로 녹색 건축물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의를 살펴보겠는데요. 녹색 건축물이란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봅니다. 자원을 절약하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써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냉난방비를 줄이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보셨던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게 씀으로써 나타나는 탄소 배출량 감축도 있고요. 시공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경사지를 한다거나 매립을 한다거나 해서 시공 중에 발생하는 탄소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자재들에서 나타나는 포르말데히드라든가 라돈과 같은 유해 물질들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이 적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라든가 어떤 휴게 공간들을 통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에 어떤 것을 끌어와서 현재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를 벤다거나 해서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래에는 나쁜 환경을 물려줘서는 안 되죠. 내가 어떤 저지른 것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의 좋은 환경을 미래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녹색 건축물 인증 현황인데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 주황색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증가 곡선이 많이 가파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2,300여 건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증 수수료가 약 700만 원인데 2,300을 곱하면은 약 한 160억 정도 인증 수수료 규모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 비용, 컨설팅 비용, 자재 비용을 쓴다면은 더 많은 금액이 환산이 될 것입니다. 그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약 1000년간의 지구의 평균 온도입니다. 100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가 약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탄소 파란색이 이제 점을 찍힌 게 CO2 농도인데요. CO2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도도 급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 0.8도 정도 올랐고요. 저게 1.5도까지 오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각 지자체별로도 건축설계 의무 시행을 확대하고 있고요. 올 5월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뉴딜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부 예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녹색 정책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범위를 좀 좁혀서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16년에 2016 버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곧 한 달 뒤인 2016-6 버전까지 연결이 됩니다. 각각 보면은 16-2에서 에너지나 재료 물 순환의 강화, 16-5에서 7번 항목의 강화, 16-6에서 2번과 3번의 강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16-2, 3, 4는 기준에서는 변동이 없어서 크게 묶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6, 18, 20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강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표를 보시면 2016 버전의 기준과 16-2에서 4, 이건 2018로 구분을 했고요. 세 번째가 16-5 버전, 요거를 2020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올 11월부터 하는 것을 2021 버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넘기고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볼 거라서 여기는 간략하게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에너지에서 보면은 이제 강화가 되었고요. 2.5 오존층 보호 및 지구 온난화 저감에서는 오히려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3번 재료 및 자원에서도 2016에서 2018로 넘어가면서 개수의 변화, 3.2, 3.3에서도 역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3.4 항목, 3.5 항목에서는 또 강화가 되었고요. 주로 재료 자원에서 이제 그 적용 자재를 늘림으로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절수형 기기에서도 강화되는 항목이 있었고요. 7.1 항목 실내 공기오염 물질 저방출에서는 2020 버전에서 그전 버전보다 또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3 항목에서도 변화가 있었고요. 예, 요 변화를 통해서 그 강화를 통해서 실제로 등급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볼 건데요. 이것은 공동주택 예비 인증에 대한 인증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전체 기간에 대한 2016 버전, 18 버전, 20 버전에 대한 등급별 건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저희 한국부동산원에서 한 등급 기준별 등급입니다. 거의 이제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고요.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우수 등급도 2016 버전, 18 버전, 20 버전으로 가면서 그 등급 비율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등급인 그린 4등급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강화된 만큼 이제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그런 형태입니다. 예, 앞서 살펴봤던 그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성능에서는요. 2016에서 18로 가면서 1급이 1불에서 1뿔뿔로 한 등급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왼쪽은 항목별 평균 득점이라고 해서 2.1 항목에 대한 평균 득점이고요. 오른쪽은 2.1 항목에 대한 1급의 비율, 2급의 비율, 3급의 비율, 4급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6 버전에서는 14%가 나타났지만 18, 20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반대로 2급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2016 버전에서는 효율 등급 1 플러스 등급을 맞은 게 14%인 반면에 18 버전에서는 1 플러스 등급을 받은 것이 50%에 60%를 육박하는 경우가 되죠.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효율 등급을 높여주는 결과가 되었고요. 정책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 오존층 보호 및 지구 온난화 저감입니다. 이것은 2016 버전에서는 단열재와 냉방기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18로 가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일러에 대한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면 3급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급이면 2점이고요. 2점이면 단열재와 보일러를 사용해서 2점을 획득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3급이 많아졌고요. 따라서 이건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어찌되면 현실화 공동주택에 대한 보일러 항목이 들어감으로써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3.1 항목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3.3번대에서 많은 강화가 있었습니다. 2016 버전에서는 1급이 6개를 적용한 경우 2018에서는 9개를 적용하고요. 2021에서는 10개를 적용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밑에 오른쪽 아래에 3.1 항목의 그림을 보시면 1급에 해당되는 비율이 줄은 반면에 2급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반대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2016 버전에서는 6개를 적용한 항목이 25.8%인 반면에 2018 버전에서는 7개를 적용한 항목이 거의 26.8%, 52.4% 해서 오히려 그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더 많이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나왔고요. 이것도 어떻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을 더 강화시키는 그 현장에서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적용되는 자재들이 뭐 천장지라든가 석고보드, 텍스, 뭐 악세스 후로와 뭐 PF보드, 창호, 뭐 콘크리트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여기 3.2 항목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급이 7개에서 9개가 되면서 1급은 줄었지만 3급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자재 수는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3.3 항목도 이제 유사합니다. 이것은 1급이 2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강화가 되었는데요. 1급은 줄은 반면에 2급이 거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6 버전에서는 20개를 적용한 곳이 11%였지만 18 버전에서는 20개 이상을 적용한 현장이 38.1%로 더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아마 이게 인증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재에 대한 목록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3.12 항목했던 이제 마감재뿐만 아니라 뭐 바닥에 아스콘 포장, 인터로킹, 놀이터의 고무칩, 투수블럭 등등이 있고요. 주차장의 카스토퍼, 과속 방지턱, 코너 보호대, 그다음에 뭐 배수판이라든가 석고보드, 파티클보드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설계하시고 시공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4 항목도 거의 뭐 유사한 패턴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3.3에서 했던 거에다가 조금 더 자재를 추가한다면은 바닥 우레탄이라든가 LED 보안 등 절수형 수전, 욕실 타일 등 몇 가지 또 항목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 놓으시면은 인증 준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3 항목입니다. 4.3 항목에서는 2016은 절수형 소독꼭지, 샤워헤드, 절수형 변기, 가마 밸브, 그 다음에 절수형에서 10% 이상 절수한 경우에 1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1급을 받은 비율이 36.4%인데 이게 18에서 강화가 되면서 20% 이상 절감을 해야 1급을 받게 되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실내 오염 물질 저방출 자재 같은 경우에 2020 버전에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1급 비율이 2020에서 확실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급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수가 좀 큰 편인데요. 6점 만점이라서 1급이 예전에는 6점이었는데 3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3.6점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3.4, 7.3의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분야에서도 2급의 기준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측정과 자동 제어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2급을 확보하는 건수가 많이 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청한 입장에서는 많이 좀 힘들어지긴 면도 있지만 기술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 점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6년부터 20년이면 거의 한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어떤 기술력도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정책이 앞서서 가면은 가서 이제 뒤에 시장을 이제 끌어오는 그런 효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은 이제 인증 기준이 강화된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강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 등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적용 같은 경우는 1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술력의 증가에 따라서 등급이 상향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3.5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3급이나 4급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 건축 자재 적용 비율인데요. 이게 요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사실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갔었을 수도 있는데 등급이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점수를 찾다가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실제로 녹색 건축 자재를 적용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다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이제 2급을 받게 되려면은 녹색 건축 자재 공사비가 5%에서 7%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레미콘과 창호나 마감재 등을 다 써야지 2급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4급의 1에서 3%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을 쓰지 않고 그냥 다른 자재만으로도 4급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현장에 웬만큼은 녹색 건축 자재를 쓰기 때문에 4급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지 않나, 비율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 사용량 모니터링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급의 기준의 변화는 없었는데요. 20, 16, 18, 20으로 가면서 등급의 변화는 없었는데 3급의 비율이 높아진 걸로 봐서는 세대의 물 사용 모니터링을 점점 더 적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은 게 계속 좀 반복되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 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 관련 정보에 대한 제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량 충격급, 중량 충격급입니다. 7.5에 보시면 1급이 예전에는 76%에서 최근에는 90.2%까지 올라갔고요. 7.6 보시면은 2급의 비율이 15%에서 25.6%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닥 충격급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래집 윗집 간에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인데요. 중량 충격급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지역 교통 관련 시설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충전 시설입니다. 2018, 2020으로 가면서 충전 기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가적인 평가 마찬가지로 LCA를 수행하지 않던 비율에서 수행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강화된 기준에 비해서 이제 점수를 찾다 보니까 아마 하지 않던 분야에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점수를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 참여 마찬가지로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이 늘어나면서 교육을 수료하는 인원들도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달 약 한 달 후에 시행될 2016 버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6 버전은 이제 2.5 항목에서 보시면은 증가가 되는데요. ODP 같은 경우가 0.03 이하였는데 여기 0으로 아주 좀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PD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녹색 건축 자재의 적용 비율도 1급이 이제 7%였는데 10%로 상향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16으로 가면서 등급이 또 그만큼 또 한 번 더 어려워지죠. 정책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증 기준도 강화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자 입장에서 그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물론 그 항목을 더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항목에서 좀 찾을 방법은 없을까? 요걸 이제 제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 현장에 적용될지는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먼저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인데요. 지금 보시면 1급이 거의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3급은 많은데 비해서 1급이 없는데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게 되면은 1급으로 갈 수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기준에 맞게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시면 충분히 1급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3 항목과 2.4 항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율 아래쪽에 2.3을 보시면 1급, 2급, 3급, 4급이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한 등급이 쏠린다거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만 비율을 높이면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2.3 항목에서 4급을 받게 되면 2.4 항목에서도 2점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2.4 항목이 1급과 3급이 주로 있는데요. 지역 난방과 신재생 에너지 두 개를 하면 4점이 돼서 1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빗물 관리 및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2 항목 오른쪽에 보시면 1급, 2급, 3급, 4급이 거의 이제 분포가 이제 유사한데요. 이제 설계 우수 저수조에 대한 설계 양에 따라서 등급을 약간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뭐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은 약간 올림으로 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겠고요. 비오토업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이제 녹지라든가 수공간 요즘 많이 설치하죠.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비오토 요소들을 적용하시면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인증하는 입장에서 1급, 2급, 3급, 4급이 저렇게 골고루 분포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어렵다고는 보지 않고요. 약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건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고 있고요. 정책은 우리가 이제 산업은 거스를 수가 없고 거기에 돈이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더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증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문가라면은 같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수고를 적게 들이는 것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녹색 건축 전문가라면 조금 더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을 만드는 것이 인증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또 설계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는 또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본 자료가 이제 인증을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